일본 최고 명문 도쿄 대학에서 천재 소리를 듣던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23살에 국제학회 논문을 발표하고 상위 1%의 평가를 받았던 엘리트였죠.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몰래 아는 사람 하나 없이 한국어도 못하면서요. 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6개월간 밤을 새워 개발한 알고리즘을 지도교수에게 통째로 빼앗긴 그날,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3년간 믿었던 동료들은 등을 돌렸고 천재라는 타이틀은 족쇄가 되어버렸죠. 그런 그가 서울에서 단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문화가 그를 이토록 변화시킨 걸까요? 한국 개발자들의 충격적인 회의 방식, 신입 직원의 아이디어가 바로 채택되는 스타트업 문화, 그리고 낯선 외국인에게 먼저 손 내미는 사람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나카 유키라고 합니다. 32살이고요. 도쿄대학 대학원에서 AI를 연구하는 엔지니어예요. 일본에서는 저를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학부 시절부터 인공지능 프로젝트 여러 개를 성공시키며 상위 1% 평가를 받았고 대학원에 진학해서도 연구실의 핵심 인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3살에 이미 국제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했고 25살에는 일본 최대 IT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타이틀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처음에는 제 능력을 인정해주던 선배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제가 발언하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한숨을 쉬었고 점심시간이 되면 저만 빼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연구실 회식 일정도 저만 모르는 경우가 많았죠. 일본 특유의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튀는 존재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도 연구 성과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석 달 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밤을 새워가며 개발한 딥러닝 알고리즘이 지도교수 명의로 국제학회에 발표된 거예요. 제 이름은 공동저자 명단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교수 연구실로 찾아갔습니다. 항의하러 갔더니 지도교수는 너무나 태연하게 말했어요. 팀 프로젝트이니 개인의 공로를 따지는 건 유치한 행동이라고요. 연구실 동료들은 모두 교수 편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위해 한마디 해주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연구실에 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현관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억지로 출근해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32해를 살았지만 이토록 이 땅이 낯설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천재라는 꼬리표가 오히려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주변의 질투와 견제가 심해지는 구조. 이게 정말 제가 평생을 바쳐야 할 곳인가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유튜브를 뒤적이다가 우연히 서울의 한 기술 컨퍼런스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썸네일에 찍힌 젊은 개발자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들 너무 밝아 보였거든요. 호기심에 영상을 클릭했어요. 26살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개발자가 무대 위에서 자신이 만든 서비스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청중들은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고 발표자는 웃으며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인정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했어요.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토론하는 모습이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우리 연구실 회의는 교수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전부였거든요. 새로운 의견을 내면 건방지다는 소리를 들었고 질문을 하면 공부가 부족하다는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개발자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수평적인 소통 문화, 빠른 의사결정 속도. 영상을 보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벽 3시까지 관련 영상을 찾아보았어요. 볼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상대로 격렬한 반대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한국을 무시해온 분이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왜 하필 그런 나라에 가려고 하느냐며 화를 내셨어요. 일본이 기술 강국인데 배울 게 뭐가 있겠느냐고요. 식탁을 탕탕 치시며 당장 그런 생각은 접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세대의 편견에 갇혀 있고 싶지 않았어요. 연구실에서 당한 배신, 닫힌 문화에 대한 환멸,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것이 저를 서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 몰래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일주일짜리 짧은 여행이었지만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아버지에게는 학회 참석차 오사카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어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밖에 할 줄 몰랐고 서울에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스마트폰 번역기 하나만 믿고 떠나는 무모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도쿄에서의 삶이 너무 숨막혔거든요. 어디든 여기가 아닌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32해 동안 살아온 도시가 작아지는 걸 보며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하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비행기는 하늘 위였어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2시간 뒤면 서울이었어요. 인공지능을 연구하면서도 정작 인간다운 관계가 뭔지 잊어버렸던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느낀 건 공기의 차이였어요. 도쿄와는 다른 뭔가 더 건조하고 상쾌한 느낌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짐을 찾아 나오는데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은 거였습니다. 공항 안내판에는 한글과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일본어를 보니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려고 매표소에 갔는데 직원분이 한국어로 뭔가를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스마트폰 번역기를 꺼내 더듬더듬 강남까지 가고 싶다고 입력했습니다. 직원분이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며 표를 끊어주셨어요. 그런데 거스름 돈을 받으면서 또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번역기를 켤 틈도 없이 다음 손님 차례가 되어버렸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데 뒤에 줄 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서둘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버스에 올라타니 기사님이 또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어디서 내리냐고 물어보신 것 같았어요. 준비해둔 호텔 주소를 보여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며 손가락으로 좌석을 가리키셨습니다. 앉으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풍경이었어요. 빌딩들이 더 역동적으로 느껴졌달까요?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렸는데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호텔까지 걸어서 15분 거리라고 했는데 지도 앱이 자꾸 이상한 곳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분명 직진하라고 해서 직진했는데 막다른 골목이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회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공사 중이라 길이 막혀 있었어요.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이리저리 헤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비행기에서 제대로 못 잤더니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30분 넘게 헤매다가 결국 길 한복판에서 멈춰 섰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는 20%밖에 남지 않았고 보조 배터리는 캐리어 깊숙이 넣어둔 상태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는 거리 한복판에서 저는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 아버지 말을 들을 걸. 온갖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에 멈춰 섰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이 영어로 물어보셨어요. 도움이 필요하냐고요. 저는 거의 울먹이며 호텔 주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분이 화면을 보더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5분 거리인데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었다고요. 그리고는 직접 길을 안내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연신 고맙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그분은 괜찮다며 자기도 해외여행 갔을 때 길 잃은 적 많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걸으면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셨고 일본에서 왔다고 하니까 반가워하셨어요. 일본 여행 좋아한다면서 도쿄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5분이 채 안 되어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분은 손을 흔들며 한국 여행 즐기라고 하시고는 빠르게 걸어가셨어요. 이름도 못 여쭤봤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하면서도 그분 생각이 계속 났어요. 바쁜 퇴근 시간에 낯선 외국인을 위해 5분이나 시간을 내준 거잖아요. 도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에도 친절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주는 문화는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 퇴근 시간처럼 모두가 지쳐 있을 때는요. 그런데 그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셨어요. 마치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방에 짐을 풀고 샤워를 한 뒤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호텔 근처에 작은 식당이 있었어요. 간판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읽을 수가 없어서 일단 사람이 많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받았는데 역시나 한글뿐이었어요. 사진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이거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종업원 아주머니가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음식이 나왔는데 김치찌개였어요. 그리고 밑반찬이 67가지나 함께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밑반찬 문화가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서비스인 거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 그냥 감사히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는 생각보다 매웠지만 깊은 맛이 있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니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로 갔는데 아주머니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셨어요. 번역기로 일본이라고 답했더니 혼자 왔냐고 하셨습니다. 네 라고 대답하니까 아주머니가 대단하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셨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강남역 주변은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고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반짝였어요. 도쿄의 밤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더 활기차고 더 개방적인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지친 기색이 있으면서도 어딘가 여유로워 보였어요. 호텔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봤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낯선 외국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그 여성분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리고 식당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도요. 아직 첫날인데 벌써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금씩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개발자 스터디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에요.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해둔 곳이었습니다. 외국인도 참여 가능하다고 해서 용기를 냈어요. 과연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벌써 9시였어요. 어젯밤 긴장이 풀렸는지 10시간 가까이 푹 잤습니다. 창문 커튼을 열자 서울의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개발자 스터디 모임에 참석하는 날이에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만 해도 별 생각 없었는데 막상 당일이 되니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개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본인인 제가 껴도 괜찮을까요?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스터디 모임은 오후 2시에 강남역 근처 공유 오피스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1시간 일찍 출발했어요. 어제처럼 길을 헤매면 안 되니까요. 다행히 오늘은 지도 앱이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20분 만에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니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10대 명 정도 되어 보였어요. 다들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주최자로 보이는 30대 초반의 남성이 다가와서 영어로 인사했어요. 혹시 유키 씨냐고 물었습니다. 네 라고 대답하니까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했을 때 외국인이라고 밝혀두었더니 기억해 주신 거였습니다. 그분이 저를 다른 참가자들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일본에서 온 AI 연구원이라고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의 나이대는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까지 다양했어요. 남녀 비율도 반반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다들 캐주얼한 복장이었어요. 후드티에 청바지, 운동화 차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 연구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우리 연구실은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셔츠에 긴 바지를 입어야 했거든요. 복장부터 자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스터디가 시작되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의 활용 사례였습니다. 주최자분이 먼저 발표를 했어요. 자신이 개발 중인 챗봇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발표 방식이 일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간중간에 참가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그것도 발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바로 물어봤습니다. 발표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즉석에서 답변했어요. 때로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발표 중에 질문을 하면 예의 없는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발표가 완전히 끝나고 사회자가 질문 시간을 선언해야만 손을 들 수 있어요. 그것도 미리 준비해온 질문만 해야 하고 발표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날카로운 질문도 서슴없이 던졌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설계했냐? 다른 방법은 고려해봤냐? 성능 테스트는 해봤냐? 하지만 공격적인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들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발표자의 반응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을 받아도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은 지적이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코드를 열어서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라며 참가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게 좋겠다.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30분 만에 코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입이 벌어졌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 옆자리에 앉았던 20대 후반의 남성 개발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며 어떤 분야를 연구하냐고 물었습니다. 딥러닝 기반 자연어 처리를 한다고 했더니 눈이 반짝였어요. 자기도 비슷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며 일본에서는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교수님이 정해준 방향대로 연구하고 개인 의견은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요. 그분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고요. 그분 말에 따르면 한국 스타트업들은 일단 만들어보고 빠르게 수정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고 했어요. 완벽하게 준비해서 한 번에 성공하려는 게 아니라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우는 방식이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무모해 보였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훨씬 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일본에서 저는 실패를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에서 저는 점점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참가자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20대 중반의 여성 개발자가 자신이 만든 웹 서비스를 시연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프로토타입이라며 부끄러워했지만
아이디어가 참신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피드백을 주었어요. 그 중에는 꽤 신랄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전혀 상처받은 기색이 없었어요. 메모를 하며 열심히 듣더니 다음에 반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스터디가 끝나갈 무렵 주최자분이 저에게 발표해볼 의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어요. 준비한 게 없다고 했더니 그냥 편하게 자기소개와 연구 분야만 소개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일본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왜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경청해 주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와 함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연구 문화 차이가 뭐냐, AI 분야에서 일본이 강한 영역은 뭐냐, 한국에서 뭘 배우고 싶냐. 하나하나 성의껏 대답했어요. 스터디가 끝난 후 몇몇 사람들과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들 호기심이 많았어요. 일본 개발자 문화에 대해, 도쿄의 IT 업계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저도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질문했어요.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3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헤어지기 전에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앱을 깔아야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설치했어요. 다들 친구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오늘 경험한 것들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일본에서 3년 동안 연구실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열린 토론, 문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분위기. 저는 오히려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수에게 아이디어를 빼앗겼던 트라우마 때문에 제 생각을 남에게 공유하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오늘 만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아이디어를 숨기지 않고 나눴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두가 함께 성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아직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개발자 문화가 이렇게 역동적일 줄은 몰랐어요. 내일은 스타트업 몇 군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 만난 분들이 소개해 주었어요. 과연 그곳에서는 또 어떤 발견을 하게 될까요?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한국에 빠져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서울에서의 나흘째 아침이 밝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일정 없이 그냥 서울 곳곳을 돌아다녀 보기로 했습니다. 어제 스터디에서 만난 분들이 추천해준 장소들이 있었거든요.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홍대, 이태원. 관광지도 좋지만 진짜 서울을 느끼려면 지하철을 타고 이곳저곳 다녀보라고 했어요. 현지인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관광객이 아니라 서울 시민처럼 하루를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9시쯤 호텔을 나서 강남역 지하철을 탔어요. 출근 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좌석은 거의 다 차 있었어요. 저는 문 근처에 서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노약자석이 3자리나 비어 있는데 근처에 서 있는 젊은 사람들이 아무도 앉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다리를 절뚝거리는 20대로 보이는 청년도 일반석이 빌 때까지 서서 기다렸습니다. 일본에도 우선석 문화가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주변에 노인이 안 보이면 젊은 사람들도 꽤 앉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피곤하면 눈치 보면서 앉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서울 지하철에서는 달랐습니다. 노약자석은 정말 노약자만을 위한 자리였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 암묵적인 규칙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배려.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경복궁역에서 내려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관광객이 제법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 커플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전통 의상을 일상에서 입는 문화가 거의 사라졌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젊은 세대가 전통을 즐기는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었어요. 고궁과 한복의 조합이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전통을 박제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에 녹여내는 방식이 신선했어요. 경복궁을 둘러보다가 목이 말라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음료를 고르고 계산대로 갔는데 앞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할머니가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시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뒤에 줄이 서 있었지만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점원도 웃으면서 천천히 하시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시자 점원이 괜찮다며 오히려 할머니 짐을 봉투에 담아드렸어요. 작은 장면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심은 북촌 한옥마을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먹었어요. 비빔밥을 시켰는데 역시나 밑반찬이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중년 여성분이 말을 걸어오셨어요. 외국인이시냐고요? 네, 라고 대답하니까 어디서 왔냐고 물으셨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니까 반가워하시며 비빔밥 맛있냐고 하셨어요. 맛있다고 했더니 웃으시며 고추장 더 넣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홍대로 이동했습니다. 젊음의 거리라고 들었는데 정말 에너지가 넘쳤어요. 거리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청년 비보이 퍼포먼스를 하는 그룹, 마술을 보여주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춰서서 구경하고 박수를 치고 돈을 넣어주었어요. 도쿄에도 버스킹 문화가 있지만 이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정해진 장소에서 허가를 받고 하거든요. 그런데 홍대는 거리 전체가 하나의 무대 같았어요. 한 버스킹 팀의 공연을 한참 지켜보았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4명의 청년이 밴드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실력이 꽤 좋았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주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멤버 중 한 명이 다가와서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왔냐고요? 일본이라고 하니까 고맙다며 일본에서도 공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언젠가 큰 무대에 서는 거라고 했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 열정이 부러웠어요. 저녁 무렵 이태원으로 갔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산다는 동네라고 들었어요.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거리를 오갔습니다. 영어, 아랍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여러 언어가 섞여 들렸어요. 음식점도 다양했습니다. 멕시코 음식, 인도 음식, 터키 음식. 서울 안에 세계가 모여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더 인상적이었던 건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별이나 경계 없이 그냥 같은 동네 주민처럼 지내는 것 같았어요. 작은 술집에 들어가 맥주를 한 잔 시켰습니다. 바 카운터에 앉았는데 옆자리에 30대 초반의 한국인 남성이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영어로 대화를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도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스타트업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한국 스타트업의 근무 환경에 대해 물었더니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야근이 많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나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문화가 좋다고 했습니다. 신입이든 경력이든 좋은 의견이면 반영된다고요. 일본 얘기를 했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도 예전에는 수직적인 문화가 강했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IT 업계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려는 노력이 크다고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그분이 계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양했지만 한국에서는 먼저 온 사람이 계산하는 문화가 있다며 웃었어요. 대신 다음에 일본에 가면 밥 한 끼 사달라고 했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어요. 술집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는지. 편의점 점원, 식당 손님, 버스킹 가수, 술집에서 만난 개발자. 모두 낯선 사람이었지만 누구도 저를 경계하지 않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어봤습니다. 기술 환경만 흥미로운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일상 곳곳에 사람을 향한 배려가 스며 있었습니다. 노약자석을 비워두는 문화, 느린 할머니를 재촉하지 않는 점원, 낯선 외국인에게 말을 거는 식당 손님, 꿈을 이야기하는 거리의 가수들.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었어요.
도쿄에서는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돌아갔습니다. 효율적이지만 차가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시스템도 잘 작동하지만 그 안에 인간적인 온기가 살아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문제가 있겠죠. 어느 나라나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한 서울은 사람 냄새가 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어요.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벌써 닷새째예요.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니.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슬슬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았어요. 이 여행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은 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 한쪽에서 뭔가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스터디에서 만난 분의 소개로 강남에 있는 스타트업 두 곳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한 곳은 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였고 다른 한 곳은 에듀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둘 다 설립된 지 3년 정도 된 젊은 회사들이었어요. 어떤 분위기에서 일하는지, 일본과 어떻게 다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AI 헬스케어 스타트업이었어요. 삼성역 근처 공유 오피스 건물 8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탁 트인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벽이 거의 없는 오픈 오피스 형태였습니다. 직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일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어떤 사람은 스탠딩 데스크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자리가 없는 것 같았어요. 안내를 해주신 분은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었어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의사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일하다가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창업했다고요. 회사를 둘러보며 설명을 들었어요. 직원 수는 25명 정도였는데 평균 나이가 29살이라고 했습니다. 대표를 포함해서 모두가 반말을 쓴다고 했어요. 직급도 없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구조였거든요. 우리 연구실은 교수님, 부교수님, 조교수님,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부생 순으로 철저한 위계가 있었습니다. 선배에게는 무조건 존댓말을 써야 했고 이름을 부르는 것도 예의에 어긋났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대표와 신입 직원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자세히 보니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았어요. 의사결정이 빨라 보였거든요. 회의실에서 팀 미팅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어요. 신제품 기능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놀라운 건 가장 먼저 의견을 낸 사람이 입사 석 달 된 신입 개발자였다는 거예요. 24살이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아이디어를 제시하자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력 10년차 시니어 개발자도 신입의 의견에 귀 기울였어요. 나이나 경력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질로 평가받는 문화. 그게 눈에 보였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대표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왜 이런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대표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신도 대기업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직급이 낮으면 묻히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그게 너무 답답해서 직접 회사를 만들 때는 다르게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수평적인 문화가 만능은 아니라고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부작용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문제점들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거라고요. 점심은 회사 사람들과 함께 먹었어요. 근처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이 회사에 오게 되었는지, 전에는 뭘 했는지. 다들 배경이 다양했습니다. 대기업 출신도 있고 프리랜서 출신도 있고 막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있었어요. 공통점은 모두가 현재 하는 일에 열정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식사 중에 한 개발자가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컨디션 체크를 한다고요. 업무량이 너무 많지 않은지, 스트레스는 없는지, 개인적인 고민은 없는지 1대1로 대화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대화를 통해 업무 조정이 이루어진 적이 여러 번 있다고요.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제도였습니다. 오후에는 두 번째 스타트업인 에듀테크 회사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설릉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규모는 비슷했는데 분위기가 또 달랐어요. 좀 더 활기차고 시끌벅적했습니다.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안내를 해주신 분은 CTO였는데 20대 후반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임원이라니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능력만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회사의 특징은 업무 시간의 20%를 자기 개발에 쓸 수 있다는 거였어요. 원하는 공부를 하거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실험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성장을 투자라고 생각한다고요. 당장의 생산성보다 장기적인 역량 개발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도쿄 연구실에서는 개인 공부를 하면 눈치를 줬거든요. 연구에 집중하라며요. 사무실 한쪽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어요. 기술 서적뿐만 아니라 인문학, 심리학, 경영학 책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빌려갈 수 있다고 했어요. 옆에는 명상실도 있었습니다. 업무 중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시 들어가서 쉴 수 있다고요. 처음에는 장식용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기술 회사인데 직원들의 정신 건강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CTO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직원 복지에 투자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냐고요.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라고요. 직원이 행복해야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했어요. 번아웃되어 퇴사하면 새 사람을 뽑고 교육하는데 더 큰 비용이 든다고요. 결국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두 회사를 방문하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일본에서 저는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기계에 가까웠습니다. 연구 성과를 내는 것만이 목표였어요. 개인의 감정이나 성장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문한 회사들은 달랐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런 문화에서 더 좋은 기술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사람을 중심에 두는 문화가 팀 전체의 창의성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혼자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여의도 쪽이었습니다. 해가 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수평적인 문화, 열린 소통, 직원을 위한 투자. 이게 한국 전체의 모습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회사들이 예외적인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시도를 하는 곳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어요. 변화의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한강 위로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도쿄에서는 강변을 걸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바빴거든요. 연구실에서 집으로, 집에서 연구실로. 그게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치킨을 먹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말로만 듣던 개념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저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맥주를 하나 사서 벤치에 앉았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천천히 마셨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어요.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엿새째, 모레면 마지막 날이에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일본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이 여행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 어떤 결정을 내리든 예전의 저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엿새째 아침 눈을 뜨자마자 카카오톡 알림이 여러 개 와 있었어요. 스터디에서 만난 분들이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오다니. 일본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물론 좋다고 답장했습니다. 저녁까지 시간이 있으니 낮에는 또 다른 곳을 돌아다니기로 했어요. 오늘은 을지로 쪽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과 카페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오래된 공장 건물들 사이에 힙한 공간들이 숨어 있다고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을지로 3가역에서 내렸습니다. 역에서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강남의 번쩍이는 빌딩들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들, 철물점과 인쇄소들. 처음에는 왜 여기가 유명한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골목을 걷다 보니 그 매력을 알 것 같았습니다. 낡은 건물 2층에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간판도 거의 없는데 안에는 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봤어요. 인테리어가 독특했습니다. 공장이었던 흔적을 그대로 살려서 콘크리트 벽에 파이프가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 위에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느낌이었어요. 커피를 시키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골목을 내려다보며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20대로 보이는 청년들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기술자로 보이는 분이 철물을 운반하고 있었어요. 세대가 다른 두 그룹이 같은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오래된 동네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었어요. 도시 재생의 좋은 예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골목을 더 걸었어요. 작은 갤러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료 전시라고 해서 들어가 봤어요. 젊은 작가의 사진전이었는데 주제가 흥미로웠습니다. 서울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이었어요. 택시기사, 편의점 알바생, 배달라이더, 회사원.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순간들. 하지만 그 속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삶의 무게와 동시에 희망이 느껴졌어요. 갤러리를 나오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사진작가 본인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의 남성이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어서 궁금했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어서 일본이라고 했더니 반가워했어요. 일본 사진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왜 이런 주제로 사진을 찍게 되었는지,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떤 의미인지. 작가는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가 말하길 서울은 모순의 도시라고 했어요. 빠르게 변하면서도 전통을 지키려 하고 경쟁이 치열하면서도 서로 돕는 문화가 있다고요. 그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크게 공감했어요. 저도 이번 여행에서 비슷한 것을 느꼈거든요. 한국은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하고 더 매력적이었어요. 작가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쿄에서는 이렇게 빨리 관계를 맺는 게 불가능해요. 처음 만난 사람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고 여기거든요. 먼저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고 여러 번 만나면서 천천히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처음 만난 사이에도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약속 장소로 갔어요. 홍대 근처의 고깃집이었습니다. 스터디에서 만난 분들 5명이 이미 와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한국식 회식 문화를 처음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누군가가 고기를 구워서 제 접시에 올려주었어요. 일본에서는 각자 먹을 걸 각자 굽는데 여기서는 서로 챙겨주는 게 당연한 것 같았습니다. 술잔도 돌아갔어요. 소주를 따라주면서 다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연애 이야기, 미래 계획. 농담도 많이 했어요. 저도 어느새 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영어와 번역기를 섞어가며 대화했어요. 완벽하게 통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마음이 통하니까요. 한 분이 말했어요. 유키 씨는 일본 사람 같지 않게 재미있다고요. 처음에는 그게 칭찬인지 모르겠었는데 다들 웃으니까 좋은 의미인 것 같았습니다. 2차로 노래방에 갔어요. 생전 처음 가보는 한국 노래방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마이크와 탬버린이 있었어요. 다들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도 일본 노래를 한 곡 불렀어요. 다들 환호해 주었습니다.
노래 실력이 좋다기보다는 외국인이 노래하는 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문화가 건강하게 느껴졌어요. 노래방을 나온 건 밤 11시쯤이었어요. 다들 집에 가기 아쉬워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저는 모레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아쉬워하며 꼭 다시 오라고 했어요. 한 분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유키 씨 같은 사람이면 한국에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요. 실력도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열려 있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는지. 낯선 골목에서 만난 사진작가, 고깃집에서 나눈 솔직한 대화들, 노래방에서의 웃음.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어떤 관계들은 1년보다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관계의 무게가 다른 도시. 서울은 그랬어요.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에요.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이디어를 빼앗은 지도교수, 저를 외면한 동료들, 한국을 무시하는 아버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여기 남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비자 문제도 있고 일자리도 찾아야 하고.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진심으로 저를 환영해준 사람들.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미래를 응원해준 사람들. 도쿄에서는 3년을 함께 지내도 느끼지 못한 따뜻함을 일주일 만에 느꼈습니다. 그건 분명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결론은 아직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 사람들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것. 눈을 감으니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전날 아침 7째 날이 밝았어요.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상하게도 긴장이 되면서 동시에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일정 없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노트북을 펴고 일주일간의 기록을 되짚어봤어요. 쓰다 보니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빠를까요? 기술 발전 속도, 사회 변화 속도, 사람들의 행동 속도. 모든 게 일본보다 빨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국민성의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원래 급한 성격이라고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속도는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건 사람들 사이의 신뢰였어요. 개발자 스터디에서 느낀 것부터 떠올려 봤어요. 발표 도중에 질문을 하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문화. 처음에는 무례하게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그게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질문하면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30분을 허비한 뒤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실시간으로 수정하면 그 30분을 아낄 수 있어요.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게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스타트업에서 본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수평적인 문화가 의사결정 속도를 높였습니다. 신입 직원의 아이디어라도 좋으면 바로 채택되었어요. 일본에서는 같은 아이디어가 나와도 위계를 거쳐야 합니다. 팀장에게 보고하고 팀장이 부장에게 보고하고 부장이 임원에게 보고하고 그 과정에서 원래의 아이디어가 변질되거나 묻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 스타트업은 그 단계를 줄였습니다. 바로 의사결정권자와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패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려워하지만 그래도 시도했습니다. 일단 해보고 고친다는 마인드. 완벽하게 준비해서 한 번에 성공하려는 일본과는 정반대였어요. 처음에는 무모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방식이 더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실패해도 빨리 배우니까요. 카페에서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강남 거리를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공사 현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새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작업 속도가 정말 빨라 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안전 규정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며 진행해요.
물론 안전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과도한 절차가 속도를 늦추기도 합니다. 한국은 안전을 지키면서도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같았어요. 그 균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어요. 주문하고 5분도 안 되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려야 해요. 빨리 나온다고 맛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는지 신기했어요. 주방을 슬쩍 봤더니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협업이 자연스러웠어요.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의 속도는 경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경쟁도 치열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핵심은 집단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생기는 집중력이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일본에서는 각자가 자기 일에만 집중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팀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 힘이 속도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작은 배려들이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을 비워두는 것, 식당에서 서로 음식을 덜어주는 것, 회의에서 상대방 말이 끝날 때까지 경청하는 것.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전체적인 마찰을 줄였어요. 마찰이 줄어드니 속도가 빨라지는 거였습니다. 단순한 빠름이 아니라 효율적인 빠름이었어요. 오후에 다시 한강으로 갔어요. 여의도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러닝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피크닉하는 가족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여유로워 보였어요. 빠르게 일하고 빠르게 쉬는 문화. 온과 오프의 전환이 확실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쉴 때도 일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서울 사람들은 쉴 때 확실히 쉬는 것 같았어요. 한강에 앉아 있으니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일본에서 저는 개인의 완성도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내 연구, 내 성과, 내 커리어. 모든 게 개인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강조되었어요. 혼자 완벽해지는 것보다 팀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것. 그 차이가 국가의 혁신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인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 명동을 지나갔어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거리였습니다. 화장품 가게, 음식점, 쇼핑몰.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걸어 다녔어요.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 나라는 정말 빠르게 변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내일 오후 비행기니까 오전에 체크아웃 해야 합니다. 옷을 개키면서 일주일간의 여정을 되짚어봤어요. 공항에서 길을 잃었던 첫날, 스터디에서 받은 충격, 스타트업에서 본 새로운 문화, 한강에서의 평화로운 시간, 그리고 사람들과 나눈 수많은 대화들.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일본에서 저는 천재라 불렸어요. 하지만 그 타이틀이 저를 행복하게 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짐이었죠. 실패할 수 없다는 압박감,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그런 것들이 저를 옥죄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어요. 실패해도 다시 하면 된다고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이면 결정을 내려야 해요. 일본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지. 아직 확실한 답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겠다는 것. 속도와 배려, 협업과 신뢰. 이것들이 제 삶에서도 가능하다면 어디에 있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눈을 감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8째 날이 밝았어요. 오늘 오후 4시 비행기로 도쿄로 돌아갑니다. 눈을 뜨자마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일주일 전에는 이 도시가 완전히 낯설었는데 지금은 마치 오래 살았던 곳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열어 아침 공기를 마셨어요. 서울의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까지 몇 시간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가보고 싶었습니다. 한강이요.
어제도 갔지만 아침에 한강은 또 다를 것 같았어요. 짐을 대충 싸서 프런트에 맡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아침 7시 반쯤이었는데 벌써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러닝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노부부, 자전거 타는 청년들.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한강 위에 반짝였어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이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앉아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공항에서 길을 헤맸던 날, 낯선 여성분이 도와주었던 일, 스터디에서 느꼈던 충격, 스타트업에서 본 새로운 가능성들, 고깃집에서 나눈 진심 어린 대화들. 모든 순간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한국에 가지 말라며 화를 내셨던 아버지. 아버지 세대는 한국을 경쟁자로 보고 때로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배울 점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경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이해해 주실까요? 아니면 더 화를 내실까요? 어쨌든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연구실 생각도 났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빼앗은 지도교수, 저를 외면한 동료들. 분노와 배신감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함 덕분일까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확인했어요. 어딘가에는 저를 인정해주고 함께 성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도쿄로 돌아가서 연구를 계속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행복할까요?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고 싶은가요?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한국에 남는 건가요?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비자 문제, 언어 문제, 직장 문제. 현실적인 장벽이 많았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이 말해주었어요. 한국에도 외국인 엔지니어를 채용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영어가 되면 일단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는 일하면서 배우면 된다고요. 물론 쉽지 않겠죠. 낯선 나라에서 새로 시작하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도쿄에서 숨막히며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강변을 걸었어요. 걸으면서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좋아요. 일단 도쿄로 돌아가서 준비를 하자. 한국 취업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고 한국어도 공부하고 포트폴리오도 다시 정리하자.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시 오자. 이번에는 여행자가 아니라 이곳에서 살 준비를 하고 오자. 그 결심이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찾고 체크아웃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여행은 어땠냐고 물었어요. 최고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다음에 또 오라고 했어요. 꼭 다시 올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다시 올 거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 붐비는 거리들, 한글 간판들. 일주일 전에는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는데 지금은 정이 들었어요. 이별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어요. 다시 만날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면세점을 지나 탑승 게이트 앞에 앉았어요. 비행기 출발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이번 주에 만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공항이에요. 일주일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꼭 다시 올게요. 답장이 바로바로 왔어요. 조심히 가라고, 다음에 꼭 다시 보자고, 일본 가서도 연락하자고. 따뜻한 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어요.
인천공항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안녕 서울. 안녕 한국. 고마웠어요. 그리고 다시 만나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땅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일주일 전 도쿄를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도망치듯 떠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희망을 품고 떠나는 거였습니다. 돌아갈 곳이 생겼으니까요. 구름 위로 올라오니 하늘이 맑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제 모습, 서울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제 모습, 한강에서 퇴근 후 맥주를 마시는 제 모습. 상상만 해도 설레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천재라 불렸던 과거보다 서울에서의 가능성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2시간 뒤 비행기는 나리타 공항에 착륙했어요. 다시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일주일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때까지 열심히 준비할 거예요. 서울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공항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도쿄의 하늘은 회색빛이었지만 마음만은 맑았습니다. 곧 다시 갈게요, 서울. 그때까지 건강하게 기다려줘요.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일본 최고 명문대 출신의 천재 엔지니어가 서울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문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그리고 낯선 이에게도 따뜻한 손을 내미는 배려의 마음이었죠.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흔들고 있죠. 그 놀라운 속도의 비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문화,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우는 자세,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신뢰. 일본의 천재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 그는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여행자가 아니라 한국에서 함께 성장하는 구성원으로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